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19회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은 2021년 2월 네 번째 주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누구나 다 예상하셨겠지만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또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좀 많이 풀렸고요.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고 있으면 역시 구정 설 연휴가 지나야 진짜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막상 연휴 지나면 거의 한 해 한 분기가 다 끝나갑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새해 목표하신 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 어거지로 하고 있긴 하고요. 청취자분들도 꾸준히 새해 목표하신 거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번 에피소드 서문에서 게임사 연봉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유명 게임사들부터 차례차례 연봉을 올리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나마난 거죠. 주변의 게임업계 쪽에 다니는 지인분들도 연봉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다소 불만이 있는 분들은 꽤나 구체적인 이직 계획을 벌써 세우고들 있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을 별로 즐기시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비교적 최근에 게임업계 쪽은 꽤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요. 내가 돈 낸 만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입김도 같이 세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돈이죠. 아마 연봉 협상 시기가 지나갔으니 바로바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메이저 대형 게임 회사들에서 연봉 상승 소식이 있으니까요. 많게든 적게든 업계 전반적인 연봉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약간 규모적으로 비교적 좀 작더라도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들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결국 게임 업계가 아닌 쪽 IT 관련 엔지니어 쪽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제대로 영향을 주려면 게임 업계 쪽에서 게임 쪽 IT 경력이 아니어도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아니 굳이 움직임도 아니고 그런 척만 해줘도요 다른 IT 업계도 흔들릴 텐데요. 이후 행보가 기대됩니다. 설 연휴가 낀 주에는 저도 방송 제작을 겸사겸사 한 주 쉬었는데요. 그 즈음에 또 대박 뉴스가 하나 있었죠. 아마 정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아자르라고 영상 채팅 서비스가 틴더에 약 2조 원에 팔렸죠. 제가 여러 에피소드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한 해 1년에 몇 천만 원, 몇 억도 차이 안 나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디 게임 회사가 연봉 몇천 준다더라, 800 올려준다더라, 이번에 월 단가 이만큼으로 계약했다, 이런 게 저는 그렇게 회자 될 만한 수준의 이야기인가 싶어요. 솔직히 진짜 이야기하고 정말로 부러워해볼 만한 건 오히려 아자르 같은 대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볼 건요,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고 값이 올라가서 크게 인수되거나 했을 때 그 회사 소속인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 개발자, 엔지니어 쪽에 얼마나 큰 이득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공헌도를 분명 가지고 있지만 그 완성품 자체가 우리 건 아니라는 거죠. 정규직이 되었건 계약직이 되었건 프리랜서가 되었건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코드를 돈 주고 파는 거니까요. 그 코드로 완성된 무언가가 아주 큰 가치를 지니게 되어도 프로그래머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공부해가며 제작하고 있는 이 프로덕트가 몇백억, 몇천억 혹은 몇 조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결국은 월급뿐이라는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의 근로시간 혹은 노동 강도를 따져본다면, 즉 시급으로 따져봤을 때 그다지 수지타산이 괜찮은 직업으로 보기도 힘든 프로그래머의 월급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몇 억,
몇십억 정도, 대규모 프로덕트에 비하면 초라할지라도 내가 그 프로덕트 자체를 온전히 소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 같은 평균 이하의 프로그래머가 감히 이야기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코드를 팔아먹기 위해서든 직접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목적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업계 진입을 희망하는 신입도 공부해야 하고요. 이직을 시도하려는 경력직 프로그래머도 공부를 해야 하고요. 사내에서 직급을 올리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코딩을 공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단점을 이야기해보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어떻게 고를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학습에 대한 방법은 자기 기준이나 성향에 따라 워낙 다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다지 끈덕진 타입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늘 주변의 남들보다 습득 속도가 느린 편이거든요. 적당히 걸러서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공부와 관련된 경험담이나 제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의견 혹은 동의하는 내용도 좋고요. 댓글이나 메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질문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들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우여곡절들, 억울한 이야기들, 공부나 진로에 관한 궁금점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나 고민도 좋고요. IT 업계, 프로그래밍과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이야기든 누가 해주시는 이야기든 다 좋습니다. 업계 종사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이야기,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방송 혹은 에피소드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함께 웃고 떠들거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지금 현 시대는 정말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비롯한 여러 IT 기술들을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습하기에 좋은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학습을 위한 전통적인 방식들도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졌거나 저렴하게 혹은 무료에 가까운 방식의 학습 방법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 오히려 지금 새로 공부를 시작해서 업계에 진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공부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보편화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신입한테 요구하는 스킬의 상한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꼭 신입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자 엔지니어도 점점 더 많은 영역, 넓은 범위의 업무를 커버하지 않으면 밀려나갈 것 같은 불안한 시대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습득이 편해지고 보편화되면 그만큼 요구되는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죠. 또 하나는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UX UI 디자인 쪽도 공부를 좀 병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휴리스틱 방법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1950년대 인지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마법의 숫자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보 처리 용량에 대한 몇 가지 한계라는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이 유명한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7가지 혹은 7개의 덩어리 정도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랍니다. 물론 제가 아주 가볍게 이야기한 거라서 실제로 이 이론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깊숙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선택하거나 실제 하고자 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책으로 어떤 것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 기술에 대한 책이 좀 유명한 기술이면 몇십 권을 넘어가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관련된 영상이나 강의도 엄청나게 많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 관련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항상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A라는 기술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나 강의가 좋을까요? 혹은 뭘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입니다. 무슨 기술을 공부해야 할까요는 오늘 토픽이랑은 상관없는 주제니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적어도 공부하고자 하는 IT 관련 기술이나 분야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수단을 학습에 활용할 것이고 그런 학습의 수단들의 종류에 따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떻게 골라잡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는 이야기해 볼 겁니다. 물론 이러저러 자료들이나 검색도 해보고 지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여러가지 관점도 참고하고 있지만요. 결국은 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의견이 많이 가미될 거예요. 다만 제가 다소 학습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그리고 프로그래머로서 남아있기 위해 공부하거나 배워나가는 방식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거나 책을 쓰면서 염두하고 고려했던 점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요.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코딩,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해 현 시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단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학교 전공 수업은 제외하겠습니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책입니다. 종이책과 이북이 있는데 일단은 전통적인 종이책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프라인 강의는 대학 전공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제외할게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 사실상 학원이나 일반 교육기관의 오프라인 강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유튜브와 같은 비교적 최근의 공부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료에 가까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혹은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인강이라고도 하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비대면 교육이 각광받으면서 핫해지고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거 외에도 프로그래밍, 코딩 학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구글링, 스택 오버플로우, 깃허브과 같은 인터넷 검색과 해당 기술을 실제 운영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나 공식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먼저 열거할 내용들을 차례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다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학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책입니다. 책은 가장 전통적인 공부 수단이고요. 공부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중 비교적 꽤나 저렴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시대는 책도 종이책과 이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종이책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이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 가지 학습 수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제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라는 것입니다. 이 정제된 매체라는 것이 꽤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코딩,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거나 써먹거나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지식을 써먹어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당장 업무에 써야 하는 코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쓸만한 코드를 건져와서 사용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100% 이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땜빵하는 식의 코딩은 좋지 않지만 일단 가능은 한 겁니다. 잘못 쓰면 코드 리뷰 때 좀 혼나겠죠. 만약 이걸 회사의 다른 엔지니어, 내가 시니어 개발자인데 주니어 개발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그다지 위아래가 차이가 없는 수준의 동료 개발자라면 내가 혼자 조용히 찾아서 내 코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라는 건요, 내가 약간 이해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도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대방도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만 조금 나보다 모르는 것일 뿐이니까요. 상대도 이쪽 공부를 해보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는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끼리 이런저런 내용을 알려주고 학습하는 것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 실무에서 이런 행위 자체가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팀장님들이나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자기 업무와 일정은 그대로 맞춰야 하는 상황일 때 주니어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거나 끌어주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거든요. 솔직히 회사에서 이런 걸 좀 배려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되죠. 참고로 신입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조심하셔야 하는 건요, 한국의 그 어떤 기업도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하셔야 합니다. 도움은 일체 없을 것이다, 제로다 라는 각오로 생각을 하셔야 해요. 혼자 공부해서 따라가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 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고 움직이시는 게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업무량이 적지 않아서 다른 사람 신경 써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국내에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진 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아서 공부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같이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윗사람이나 상급자를 만나시잖아요. 정말 농담 아니고 진짜 축복 받으신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그런 분을 만나시면 무조건 충성을 다하세요. 정말로요. 자, 또 얘기가 살짝 셀 뻔했는데요. 이렇게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만약에 강의가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일단 강의라는 행위 자체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나 확신이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자원이 허락하는 이상 거의 밑바닥까지 설명해줘가면서 알려줘야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업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팅했던 것들 혹은 사용해왔던 것들, 당연시되던 어떤 습관적 패턴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예 처음인 사람들의 경우는 매우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당연함을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강의하면서 알게 된 어떤 곳에서요, 최근에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평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쫓겨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얼핏 보기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예제 만드는 거나 코드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코드를 잘 작성하고 프로그래밍을 잘 만드는 것과 그러한 방법이나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나는 영역인 거구나 싶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살짝 정리해보면요, 내가 어떤 코드나 프로그래밍적인 기술을 적당히 이해해서 나의 프로그래밍에 활용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엔지니어에게 알려주는 것도 난이도로 보았을 때 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걸 기반 지식이 없거나 얕은 누군가에게 강의로 알려주는 행위로부터는 난이도가 꽤 높아진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강의보다 훨씬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네, 책이에요. 책으로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요, 앞에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도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많은 수정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정제가 필요합니다. 눈짓, 몸짓, 손짓, 그 어떤 것도 없이 순수하게 지면에 있는 텍스트 글자와 일부 그림으로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데스매치에 가까운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여러 가지 학습 수단 중에서 내용을 제공하는 측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준비를 쏟아야 완성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되는 퀄리티는 비교적 다른 수단들에 비해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출판, 인쇄, 편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시대가 지날수록 가성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들여야 하는 구매 비용도요, 가격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지식의 품질, 양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책들의 평가를 보면요,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오타라던가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라던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책에 사용되는 단어와 컨텐츠 내용을 100으로 치면요, 그렇게 지적되는 부분은 사실 0.1%도 안 됩니다. 말로 주고받거나 어떤 행동, 몸짓 등을 섞어 이야기하면 문맥이나 단어상에 약간 오류가 있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저래 전달하는 방식의 한계치 때문에 압도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하나, 이건 책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긴 좀 어렵지만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코딩에 관한 공부를 하실 때 책이나 공식 문서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수단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이르려면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수단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요, 어떤 학문적인 토픽이나 기술 부분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는, 즉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전문화된 내용은 결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논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깊이에 이르는 내용을 접하고 학습하려면 맨 끝에 만나는 것은 결국은 문서예요. 텍스트 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책을 통한 공부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선택수단이 아닌 겁니다. 언제가 됐든 반드시 매체가 종이가 아닐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책과 문서 등의 매체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습 수단의 장점, 단점을 고려해보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학습할 수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책 읽기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책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두는 게 좋은 겁니다. 꼰대 같은 얘기지만요, 괜히 책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정제되고 농축된 지식을, 잘 정리된 지식을 저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은 책이 단연코 유일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책으로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학습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책도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시대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죠. 명확한 한두 가지 장점을 가진 데 비해서 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가지수가 다양합니다. 사실 책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다른 여러 공부 수단이 생겨난 거나 다름없는데요. 다른 수단에 비해 책을 통한 학습이 두드러진 단점 몇 개를 찍어보면요, 첫 번째, 완독이라고 할까요? 정해진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 완료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단입니다. 책은 공부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크게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 여러분들, 공부하려는 책 사셔서 끝까지 다 읽은 책 몇 권이나 되시나요? 저도 책을 많이 사긴 하지만 끝까지 다 읽은 건 참 손에 꼽아요. 보통 두고두고 레퍼런스용이나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진 학습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용의 불편성이 있습니다. 무겁고요, 공간 차지도 하고요, 보기도 힘들고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더군다나 반드시 타이핑 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학습의 경우 책을 사용하면 실습과 병행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매체입니다. 세 번째, 책이라는 매체는요, 최근 들어 빠르게 움직이는 IT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딩 관련 책은요, 제안, 기획, 계약사항에 이르는 일련의 사전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원고 작업에 들어간 상태에서 기간을 잡더라도요, 최소한 반년 이상이 지나야 실물 책이 나옵니다. 다른 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책이 가지는 이러한 단점들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실물 형태의 학습 도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기대되는 기본 퀄리티가 가장 높고 제작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기에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되지만 사용의 불편성과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변화를 빠르게 업데이트 해나가지 못하는 게 책을 통한 학습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단점을 가진 책을 통한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고 선택하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고르는 기준을
좀 더 완독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잡자. 두 번째, 책을 보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금이라도 더 갖추자. 세 번째, 버전 정보를 예민하게 보고 따라하자. 네 번째, 메모 습관을 가지자. 요 정도예요. 하나씩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을 고르는 기준을 좀 더 완독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잡는 건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식을 습득하려면 결국은 이런 기준조차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냥 대놓고 지루하고 어려운 텍스트 읽기밖에 안 남으실 거예요. 그렇다 해도 일단 우리가 시작은 해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거나 처음 접해야 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책을 고를 때는요, 약간 민망할 정도로 입문자, 초심자를 위해 나온 책임을 만천하에 알릴 듯한 제목을 가진 비교적 얇은 책을 삽니다. 페이지로는 300페이지 내외 정도가 될 거예요. 정말 얇은 책은 200페이지 이내에 사이즈가 작은 책들도 간간히 있고, 이런 책들도 저는 잘 보는 편입니다. 많은 프로그래밍 관련 책들이 대학교 전공서적 같은 느낌으로 일정 이상 두껍고요, 무섭게 생긴 경우가 많은데요. 책 표지 디자인은 최근 들어서 프로그래밍 쪽도 굉장히 다가가기 쉽게 겁내지 마, 해치지 않아, 괜찮아 식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책들은 두께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책을 고르실 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권으로 끝내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책값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책 한 권 분량의 인강이 대부분 웬만한 책값 2배 이상 넘어가고요. 그게 오프라인 강의가 되면 보통 10배 이상 가격이 뜁니다. 물론 유튜브 같은 무료 플랫폼의 강의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은 시간이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비교할 때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해요. 참고로 저는 중고책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내가 정말로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코딩과 관련된 특정 기술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결국 책 한 권으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다른 책을 보던, 책 말고 다른 수단을 사용하던, 스스로 독학해 나가던 또 다른 노력이 계속 필요해지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1000페이지 남짓하는 책을 사는 건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사실 600페이지 이상 되는 책 정도만 해도 완독하는 게 만만치 않아집니다. 일단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래도 이 정도면 완독할 수 있겠다 싶은 낮은 수준과 분량을 가진 책부터 먼저 시도해보세요. 머리를 좀 달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입문자용 혹은 얇은 책들은 책들이 담은 컨텐츠 양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학습에 나갈지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걸 참고 삼아서 학습을 연장해 나가시면 되고요. 최근에 국내 출판사들도 프로그래밍, 코딩과 관련된 얇은 책들로 일단 맛을 보게 하는 책들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또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영어권에서 시작된 책의 번역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학습의 시작 시점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관련된 책의 번역서들이 번역 퀄리티가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시면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충분히 있으시면서 번역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책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번역가분들에게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동력, 문장력, 기술에 대한 이해도까지 다 높은 분이면 글쎄요. 굳이 책 번역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책 번역은 인쇄도 얼마 안 나오는데 이미 글로벌 해외 테크 기업에서 한 자리 꿰차고 있으시겠죠? 물론 그런 번역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거 구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나온 기술서의 번역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나온 기술서들의 문장들이 일단 좀 말랑말랑해서 잘 읽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해석도 매끄럽게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특유의 컨텐츠 문화 때문에 책 안에 컬러도 다양하게 쓰는 편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러저러 아이콘이나 일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라서요. 처음에 개념적인 부분을 잡거나 입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국내 저자의 책도 괜찮고요. 국내 프로그래밍 책들은 성격이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의 책들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구성과 차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인데요. 보통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점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은데, 국내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책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식을 파바박 공부해 나가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는요, 뭔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언어 자체일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IT 분야 쪽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종합해서 살짝 과장되게 표현하자면요. 우선 입문자용으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개념을 잘 찝어주고 어느 정도 코드도 따라해 볼 수 있는 일본 번역서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주는 국내 서적이나 영어 번역서도 같이 찾아봅니다. 보통 대개는 국내 서적이나 일본 번역서에 저는 손이 가는 편이에요. 처음 시도할 때는 역시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책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책을 어느 정도 읽고 나서 이건 정말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요, 온라인 서점에서 국내 저자분이 쓰신 책들을 검색해보고 평이 좋고 목차가 괜찮아 보이는 책을 몇 권 점 찍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내서 그 책들이 다 있는 대형 서점으로 가서 책을 좀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고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자율이에요. 더 깊이 있는 두꺼운 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공식 문서 가이드 문서를 참고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구글링도 들어갑니다. 아니면 쓸만한 강의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저는 이쯤에는 보통 어떤 번역서든 두께가 얼마나 되는 책이든 상관없이 필요하면 바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중고책으로도 같이 알아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싼 게 좋잖아요. 뭐랄까,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코딩 관련된 책은 참 깨끗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거의 새 책인 경우도 워낙 많고요. 사놓고 안 본 책들을 다시 파는 경우도 무척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고책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책을 보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금이라도 더 갖추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역시나 돈으로 해결됩니다. 독서대예요. 독서대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노트북을 쓰시던 데스크탑을 쓰시던 상관없고요. 어쨌든 책으로 공부할 때 책에 있는 코드를 따라 쳐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데, 한 손으로 책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도 안 되고요. 키보드를 책을 봐가면서 타이핑하기가 애매한 위치인 경우가 많아서 오래 지속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자세가 워낙 안 좋아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프로그래밍 코딩을 책으로 공부할 때 독서대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독서대를 3가지 종류를 쓰는데요.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한 권 딱 놓고 쓸 수 있는 독서대도 쓰고요. 한 번에 4권 정도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규모가 좀 큰 2층짜리 대형 독서대도 하나 씁니다. 이건 주로 책이나 문서 자료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놓고 봐가면서 해야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한 권 놓을 수 있는 독서대이긴 한데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독서대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기존 한 권짜리 독서대보다는 좀 비싸지만 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요, 독서대를 사용하시고 데스크탑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모니터 암을 사용해서 모니터 높이를 올려두시면 그 아래에 독서대와 책을 놓을 공간이 생겨서 책으로 프로그래밍 공부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저는 사실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만큼은 노트북도 별도의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일단 빨리 따라 쳐보고 팍팍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연하지만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이건 꼭 책으로 학습할 때 필수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공부할 때는 보통 아주 큰 모니터가 하나 있는 경우보다 평균적인 크기의 모니터가 여러 대 있을 때 좋습니다. 종이책이 아니라 만약에 이북이다 그러면 저는 트리플 모니터로 갑니다. 어쨌든 책으로 프로그램을 공부하실 때 독서대를 활용하신다면 생각보다 적은 가격으로 꽤나 만족도 높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보다는 나무로 만들어진 독서대가 저는 튼튼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취향껏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버전 정보를 예민하게 보고 따라하자인데요.
이건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시는 건데요. 최근에 프로그래밍 관련된 여러 기술들의 버전업이나 여러 가지 기능 개선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 업데이트된 내용이 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건 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습 수단들이 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만들어진 유튜브 무료 영상이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 실시간으로 학습할 컨텐츠는 공식 문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프로그래밍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어떤 기술의 버전 이슈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용 방식, 보편적인 문법들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사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이나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이용해서 습득한 내용이 반드시 이후 학습에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책을 골라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요, 해당 책에서 사용되는 여러 환경의 버전을 반드시 체크하고 가능하면 구버전이라고 해도 그 버전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책 한 권으로 뭔가를 마스터하고 끝내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줄기를 잡고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두는 거에 일단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쪽 공부는요, 절대 끝나는 시점이 없습니다. 보통 책에 있는 버전을 맞추지 않고 새 버전으로 환경을 만들고 따라가다 보면 그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디프리케이티드 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책과의 차이점이나 오동작을 찾아내기 위해 버전 히스토리를 뒤져보는 게 학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넉넉해서 그런 버전별 이슈나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시간이 문제니까요, 버전을 좀 예민하게 잡으셔서 그런 버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학습 진행을 더디게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버전을 특히나 더 신경 써서 학습하셔야 하는 부분은요, 모바일 관련 기술 쪽이랑요,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쪽, 자바스크립트 쪽이죠. 이쪽 기술들은 정말 버전을 예민하게 보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버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으시니까요,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들의 버전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메모 습관을 가지자인데요. 이건 아마 제 청취자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노션입니다. 사실 메모 앱은 이미 사용하시거나 익숙한 게 있으시면 아무거나 좋고요. 어쨌건 그런 툴들을 사용해서 반드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정리해 두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로 사용하시는 메모 앱이 없으시면 저는 늘 그랬듯이 노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메모 앱이 아니라도요, 블로그에 잘 정리해 두시면 그거 자체로 또 약간의 포트폴리오적인 성격도 가지게 되니까요, 꼭 메모를 해서 자기 자신만의 정리를 해 두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신 책이 여러분 책상에 놓여 있다고 해서, 가방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책장에 꽂혀 있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기 자신만의 재가공을 하셔서요, 즉 오버라이딩 하셔서요, 가지고 계셔야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메모와 정리 습관을 꼭 길러두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래밍 공부 방법에 대한 수단이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에피소드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역시나 안 되는군요. 제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프로그래밍 공부 방법을 책으로 하려고 하실 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나머지 공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가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트위터, 이메일 쪽 어디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